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춥습니다. 원주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영하 12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고요. 공기도 차갑습니다. 또 한낮에도 영하 6도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의회가 최근에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올해 또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는데 이 소식 중심으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지금 그 현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좀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12월 1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에 원주에서 대학생 등 4명이 코로나19로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원주시 보건당국은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지난 13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모두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들의 가족 검체 조사와 함께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동 동선 등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선 밤 9시 이후에 식사가 금지되고 있지만 도내 음주운전 건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강원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4,146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 3,971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지역의 모든 학교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밀집도 3분의 1 준수 조치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강원도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밀집도 3분의 1 준수 조치를 원주와 춘천의 모든 학교에도 적용키로 하고 이 도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 28일까지 적용되고 상황이 바뀔 경우엔 28일 이전이라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의회가 최근에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을 최종 의결했고요. 회기 일정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반갑습니다. 곽도영 의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해 도의회 일정은 다 이제 정리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1월 3일부터 이제 정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안 심의 의결까지 다 해서 12월 11일 날 다 종료했습니다. 예. 그럼 내년에 이제 언제부터 다시 또 의정 활동이 시작됩니까? 내년에는 저 임시회가 이제 2월부터 시작되고 1월 달은 이제 각종 연찬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1년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만 회기는 2월부터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좀 방학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1월 달이 유일하게 회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11일에 이제 그 강원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네. 내년도 강원도 전체 총 예산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당초 이제 올해 예산 6조 한 8,500억보다 한 7,500억 원이 증액된 7조 한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이게 회계별로 보면 일반 회계가 한 5조 9천억 되고요. 특별 회계가 한 7,600억, 기금이 한 9,200억 정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또 교육청 예산이 이제 한 3조 300억 해서 한 10조 한 6천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 강원도 예산과 교육청 예산 다 합치면 10조가 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합니다.
강원도 예산만 놓고 봤을 때 7조를 넘는 게 이번에 처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6조 8천억이었고 올해 이제 한 7조가 넘었는데요. 예. 나름대로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뭐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집행부 예산보다 한 422억이 더 증액된 예산을 가져와서 좀 뭐 나름대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했다 이런 뭐 보도도 난 적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여튼 이렇게 협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예.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이런 경우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희망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이제 증액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분야별로 뭐 이렇게 좀 증액되거나 좀 투자에 집중된 예산 좀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편성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요거를 이제 뭐 한 이제 크게 한 5가지로 나눠 본다면 그 과학기술이나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활성화 분야에 이제 한 26%인 1조 한 5천억이 배정됐고요. 예. 안전과 공공질서 분야에 한 7.5%인 한 4,400억. 또 보건사회복지 교육 분야에 41%, 한 41.9%, 한 42%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많은 부분인 2조 한 5천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문화관광 환경 분야에 12%인 한 7,100억 정도 됐고요. 예. 나머지 일반 행정과 이제 ABB 기타 분야에 12%인 한 7,30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 복지 관련 예산이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42% 정도 보건,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 한 42% 정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포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뭐 절반 가까이 이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네. 좀 아무래도 예산을 또 확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이제 항목들, 좀 복지 관련 예산에서 또 역시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쟁점이 되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육아기본수당하고 농업인수당 부분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고 찬반도 아주 극렬하게 좀 이렇게 돼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육아기본수당은 기존에 이제 30만 원씩 지급이 됐던 건데 10만 원을 증액해서 이제 내년부터 40만 원씩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한 기존 364억 원에서 이제 한 683억 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요. 예. 또 도내 농업인 임가 그 한 8만 9,500 되는데요. 예. 연 이제 1회 70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이제 신규로 한 375억 원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현금성 지원에 대한 어떤 복지 예산에 대한 어떤 논의가 치열하게 좀 있었습니다. 예. 육아 기본수당 같은 경우는 그 연령대가 이 자녀들이 몇 살 때까지 육아 기본수당을 받는 겁니까? 그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5세까지 5세까지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그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뒤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성을 본 다음에 논의하자. 이게 육아 기본수당이 처음에 도입했을 때의 기본 취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 사실 뭐 실효성이 크게 있는 것이냐 또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다 이제 무시되었다는 또 비판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이분이 뭐 한시성 제도는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이제 2년 전에 했다가 이걸 다시 이제 재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2년 정도의 어떤 지원을 해준 상태에서 어떤 그 성과 평가를 해서 이 제도의 어떤 그 지속성이나 아니면 그 뭐 어떤 새로운 평가를 내리려고 한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작년 2019년도에 지원됐고 올해 대해서 한 2년 정도 되는데 이 시점에서 2019년도 자료 통계를 가지고 좀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좀 2019년 한 해를 가지고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좀 그 평가의 어떤 지표가 되는 그런 자료들이 어떤 나름대로 불충분성 이런 거를 좀 야당이나 또 뭐 여당에서도 지적을 좀 했고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통계 작성에 좀 어떤 샘플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거를 좀 지적을 해서 나름대로 평가가 좀 부족하고 좀 불확실하지 않나 이런 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결국은 당초 이 강원도에서 제시한 안대로 그대로 또 확정이 되었거든요.
이게 네. 예, 좀 도의회에서 너무 이제 견제를 못한 것이 아니냐는 또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집행부의 의견을 그대로 이제 통과되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평가들을 얘기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 상임위에서도 시민사회 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집행부의 나름대로 그 평가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어떤 부정확한 이런 자료에 대해서 좀 질타를 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지금 시행된 지 2년 만에 어떤 그 결과물을 저에게 정확한 어떤 피드백을 통한 결과물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어떤 시간상의 어떤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향후 한 그 여성들의 임신 기간 또 이 제도의 홍보 효과 이런 걸 보면 향후 한 3, 4년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놓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나름대로 저희가 이렇게 이 평가에 대한 어떤 이 제도에 대한 거를 물어봤을 때 굉장히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지속 내지는 오늘 당초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50만 원, 60만 원까지인데요. 이걸 한번 좀 3, 4년간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사실 복지 관련해서 많이 확충되고 또 많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 결국 항상 두 마리 토끼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의 그렇습니다. 안정성과 또 복지의 어떤 확대 이 면에서 우리가 항상 어느 것에 더 이제 무게를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논의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되면서요. 그렇다면은 뭐 부채 규모라든지 아니면 뭐 또 재정 지출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예산안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크게 뭐 몇 년 동안 유지되더라도 이 추세로 가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좀 어떤 느낌이신지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강원도가 사실상 그 실제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가능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사업 이런 어떤 이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뭐 지방에서 나름대로 어떤 지방 소멸이다, 지방의 어떤 이런 쇠퇴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정말 그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어떤 현금성 예상을 지원하는데 이런 게 그나마 그래도 어떤 그 저출생의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 감소하는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하여튼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뭐 예산안이 뭐 전체 7조 원이 넘으니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또 따져보기에는 뭐 시간 관계상 좀 한계가 있고요. 하여튼 뭐 도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의 예산안을 좀 확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다는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자, 지방자치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이요. 32년 만인데 이게 사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도민들은 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잘 실감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도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도의회 차원에서요 눈여겨볼 만한 또 도민들도 이런 건 좀 변화가 크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이게 사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그 단식 투쟁을 통해서 일어난 이제 법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32년 동안 이게 사실은 개정안이 좀 뭐 일부 개정안은 있었습니다만 이게 전부 개정안이 된 거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지방자치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아주 큰 쾌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그 지방 의회의 어떤 그 인사의 독립성하고요. 그 정책 지원 인력,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책 보좌관 채용 문제, 또 우리 지방 자치회의 어떤 그 권한, 또 후원회 설치 문제, 또 자치경찰제 문제, 또 이런 부분으로 이제 크게 이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지방자치의 어떤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방경찰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겠고요.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또 인사권이 의장님에게 또 상당수 이번에 또 확보가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의회 직원들의 어떤 인사권을 이제 도의 의장이 이렇게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예. 나름대로 또 인사권의 어떤 독립성은 확보됐습니다. 예, 이 부분들도 좀 저희가 지금 이제 내년에 달라지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 분야에 있어서 좀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라고. 네. 이 도의회 차원에서도 좀 준비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1년 후에 지방자치경찰제는 이제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요. 네. 이게 1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내년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조직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시행령 이런 걸 전부 만들어가지고요. 어떤 채용하는 인원들의 어떤 교육 문제 또 의회 직렬로 올 사람들 지금 다 이렇게 도청 직원들이 이렇게 파견 와 근무하는 형태인데 의회 직렬로 남을 사람 갈 사람을 새로운 인력을 또 뽑아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네. 일단 내년 여러 가지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착실히 1년 동안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요 분야들 좀 하나하나 연말연시를 맞아서 좀 달라지는 분야 우리 의장님 좀 자주 연결해서 좀 이제 세세하게 좀 얘기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자치경찰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파트별로 이렇게 좀 집중해서 좀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좀 예. 자세히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치경찰제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도지사 직속으로 대해서 모든 인사권을 다 행사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게 자치경찰위원회식으로 해서 그렇죠. 도지사하고 이제 뭐 의회에서 2명 또 경찰청장 추천목 또 이렇게 해서 위원회 형태의 어떤 통해서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측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잠깐 드리면 네. 우리 교통의 어떤 불편 신호등이라든가 네. 또 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게 기존에 할 때는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바로바로 이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바로바로 설치할 수 있고 이제 시켜서 철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교통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치안 이런 쪽에는 굉장히 아주 주민들이 직접 불편한 사항이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또 어떻게 구성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네네. 차후에 듣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도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단계의 어떤 변화는 있습니다만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분들 많은 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향받고 있는데 오늘 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말 휴일 동안에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의 발표도 지켜봤습니다. 좀 고비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좀 지속될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3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도 1,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강릉시가 처음으로 지난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고요. 지난 1일부터 원주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어제 원주시에 신규 확진자 4명이 발생하면서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254명입니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카페에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한데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 카페의 경우 빵이 아닌 식사와 음료를 같이 할 경우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원주 지역의 한 브런치 카페 영업주에게 듣겠습니다. 음식 조리하는 시간도 있고 있어서 1시간은 정말 불가피하긴 하거든요. 1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손님들은 그냥 가시는 손님들도 많으시죠. 조리하는데 거의 20분 정도 걸리니까. 음식점에다가는 몇 시간이라고 시간 공지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한테는 그렇게 문자가 계속 오거든요. 자영업을 안 해봤으니까는 실제 운영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1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커피도 안에서 못 마시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식당하고 틀릴 건 없거든요. 카페도. 그게 소통만 돼도 이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테이크아웃만 된다는 거는 불공평하죠. 네. 뭐 업종별로 다 이제 또 사정이 있고 또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 1일부터 원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데 뭐 연말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대리운전 업계 역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대리운전 업계에서 연말은 1년 중 최대 성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밤 9시 이후부터는 모든 술집이 영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역 한 대리운전업계 종사자에게 듣겠습니다. 수입이 창출이 안 되는 거죠. 평상시보다 50% 감안해서 기사들이 벌어가죠. 피크 시간이 예전에는 9시에서 12시 사이였는데 요즘은 뭐 8시 반에서 9시 반 거의 1시간 정도밖에 피크가 없어요. 9시에 영업이 다 끝나니까 사람들이 술 2차로 가더라도 가정집으로 가서 한잔 먹든지 기사들은 이제 평균 수입보다 50%밖에 돈을 못 번다고 보셔야죠. 올해 연말은 거의 뭐 너무 삭막하죠. 평상시 1년치 중에 제일 많이 드는 게 연말인데 지금 뭐 거의 뭐 반으로 줄었으니까 경기가 잘 돌아가야지만 대리도 잘 돌아가는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 대리도 같이 안 좋은 거죠. 네. 각 분야별로 뭐 매출 감소 또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적용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업종에 또 분야에서 셧다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만큼 이번 주 확산세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전국의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는 강력한 조치가 낫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은 뒤 하루빨리 정상 영업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면서 이에 대한 지침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지침에는 혼선을 주는 부분도 많을 뿐더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고 했습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학원에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또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요. 이 정부에서는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의 신연재 사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되면서 이 정부에서요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을 개편했다고 이제 밝혔는데, 네. 먼저 그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좀 사업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소상공인분들에게 전국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한도는 1,000만 원이고 금리는 3년간 2.0%로 대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급할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개편되면서 지원 대상이 또 확대되었다고 들었어요. 기존의 지원 대상은 뭐 어떤 분야였고요. 개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기존에는 고위험 시설로 정한 시설들에 지원을 했는데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각해지면서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2.5단계로 격상된 지역은 정부에서 지정한 일반 관리시설에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뭐 이번 사태가 이제 계속 확산되면서 심각해지면서 이런 또 변화가 또 이루어진 것이겠죠? 네. 최근에 12월 8일 이후로 수도권은 모두 이제 2.5단계가 되었고, 그리고 부산을 비롯해서 일부 지자체도 2.5단계로 격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좀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개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자, 지원 대상이 좀 확대되었고요. 그 외에 좀 어떤 점들이 또 달라진 게 있나요? 기존의 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분들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으셨던 분들도 3천만 원 이하로 받은 경우라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과 같이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으신 분들도 금액과 무관하게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이제 그 지원 조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위에 그 말씀드린 업종을 영위하셔야 되고 2.5단계로 격상된 지역은 일반관리시설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만 연체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지원 대상에서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신청 방법 어떻게 됩니까? 네,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을 하시고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의 신현재 사무관이었고요. 자, 12월 15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선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덕님,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